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계철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끝났고 이제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내용인데 어제 시민위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내롱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이런 것이다 하고 검찰과 삼성이 서로 완전히 대립된 주장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외부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는 그런 예는 상당히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내용이나 아니면 영장심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영역은 비공개 영역,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러나 저희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뉴스토마토 법설팀에서는 과연 이 구속영장 기각과 청구 그리고 검찰수사시민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국민들과 시청자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구속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팁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야 전문가시죠. 시사평론가, 법조비평가, 법무부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법조팀. 역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참 무겁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늘 겸손하시고 이렇게 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도 해보셨고. 그렇죠. 예. 그 복잡한 수사시민위원회 이런 얘기는 그냥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본질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사가 이제 검찰이 그걸 청구를 하는 거죠. 하고. 예. 그런데 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이 범죄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벌금 50만 원 이상만 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벌금 50만 원 이상이면? 근데 벌금 50만 원 미만이라도 예. 사실은 주거가 부정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특별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노상방뇨 있어요. 같은 경우도 그럼 그렇게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근데 벌금이 아마 50만 원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노상방뇨 같은 경우는 그냥 과태료나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통은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제한은 사실은 그렇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나름대로 검찰에서도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그 막상 제가 변호사로서 지금 보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안은 좀 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수사기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증거가 없을 때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기 자백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50대 수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면피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가 기각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 왜 우리는 할 것은 다 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강행이 해야 될 건데 봐주기식으로 안 하는 경우도 그래요? 제가 보기엔 특정 집단 있죠. 재벌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위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게 많이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공평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현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반박은 못하겠네요. 그 이른바 특사경이라고 하죠. 예예. 특별사법경찰관. 예예. 그러니까는 일반 사법경찰 그 경찰서에 계신 분들 말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시행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특사경은 뭐 그 분야에 있어서 말은 사법경찰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 예를 들면 철도 경찰, 예, 그다음 아니면은 뭐 세관에 있는 그 세관 음. 그 조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요? 구속이 됐습니다. 제 구속이 피해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 어. 충분히 그런 분들도 구속영장 신청은 가능하다. 대신 예. 물론 청구는 똑같이 검사가 하는 거고. 검사가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좀 실무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구속영장의 청구를 결정을 하죠, 수사기관이.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걸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피의자한테 먼저 알려줍니까? 아니면 청구를 한 다음에 피의자한테 알려줍니까? 우선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체포된 피의자가 있고 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체포됐다고 하면 보통 이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현행 범인 체포, 예. 그다음에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음.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수순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구두로 뭐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장 청구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체포된 경우라면 그 사전에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이 와서 그 보고 나서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시심사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신문을 거쳐서 이제 그 영장 결부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구인장에도 발부돼요. 구인장. 근데 그거는 뭐 시적으로 와서 뭐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는요. 몇 시까지 뭐 예를 들면 경찰서로 와라. 아니면은 뭐 법원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한 다음에 데려가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장이 이제 발부되고 결정되는데 사전에 당사자한테 피해자한테는 당연히 통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체포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한테도 이제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통은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잡혀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영장 그 청구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상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 교부상 송달한다고 해서 갖다 주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문자로도 문자나 팩스 뭐 팩스 여러 가지 다- 방법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알려줘야 그 저희 같은 되니까. 경우는 보통 이제 변호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팩스로 먼저 받습니다. 팩스로. 예,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팩스로 받는 게 보통. 메일로는 안 옵니까? 보통 메일은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수산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팩스로 보내는 게 법원 입장에서 간편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내주거든요. 왜냐하면 네. 영장이 청구되면 그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그거를 다시 뭐 파일로 받아서 뭐 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청구서가 종이로 돼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하거나 이래서 팩스로 보내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팩스 같은 게 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도 가죠. 예, 예. 지금 뭐 민간인이 달나라에 여행을 가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게 팩스, 사본, 증거 능력 따질 때 이제 팩스본 같은 경우에는 또 예. 이게 가능한 합당한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예. 메일로 빨리 보내놓고 거기다 공인인증 지금 없어진다고 하지만 예, 예. 이렇게 비밀번호 넣어서 바로 확인해가지고 빨리 처리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 자체가 종이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검찰에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법원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기록화돼 있어요. 그런 게 또.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판사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영장 심사하면서 하고 앞에서 도장 찍어서 이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히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는 전자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이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거를 바로 이제 팩스로 보내는 게 오히려 좀 지금 현재로서는 간편한 거고요. 그렇군요. 아까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그러는데 예. 가서 보니까 판사님은 처음 여기다 골무를 여기다 그렇죠. 예, 예. 파란색 골무. 예, 예. 다 지급됩니다. 예. 그 지급되는 겁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단체 공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이건 너무 헐겁거나 뭐 이게 좀 상능이 안 좋아서 예. 그 되게 밀착형으로 된 게 있어요. 있죠. 그걸 개인적으로 구매해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그거를 이제 대중소로 돼 있고 크기가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네. 자기 크기에 맞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이제 기록을 볼 때 이제 사용을 하긴 하죠.
공부는 안 하고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끔 뭐 지금이야 뭐 그렇습니다. 가끔 가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렇죠. 안 보이세요. 그렇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뭐 하여간 참 아유. 예, 그러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 여기서 얘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부릅니다. 예, 원래 그렇게 불러야 예, 되고.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하고 영장 실질 심사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예, 근데 예전에는 뭐 공식적인 이름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맞는데 예전부터 그냥 영장 실질 심사 이렇게 실질심사. 불러왔기 때문에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참 일본식 표현 같은데.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사 쓸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쓰고 괄호하고 영장 실질 심사 예. 이렇게 하는데 어떤 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하니까 구속을 전제로 한 신문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예. 아주 그 예민한 맞아요, 감정의 맞습니다. 소유자들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예, 예, 예. 근데 나름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결국에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본론을 통해서 예.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예. 이럴 때 피의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참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본인들은 이제 나 참고인이니까 뭐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좀 약간은 오판일 수 있어요. 방심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사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방심하게 해서 우선은 참고인으로 불러요. 근데 참고인이라고 단순 참고인은 물론 자기가 이제 사건을 봤을 때는 뭐 단순 참고인도 있긴 하겠지만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좀 이게 피의자로 부르면 예를 들면 도주료가 안 올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 참고인을 불러서 한 다음에 이제 긴급 재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든 참고인든 뭐든 자기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미리 사전에 뭐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들과 한번 그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사건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된다든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체포됐다, 그냥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선은 어떤 사건에서 뭐 수사기관에서 부른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난 아무 자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에.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덜렁덜렁 예. 가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큰 경우도 있고 이거 뭐 법이 어긋나는지 몰랐는데 아주 보니까 그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 사실은 사건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 하시고 보통은 진술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술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어보세요. 이미 다 말을 해놓고 오신 다음에. 그러게. 근데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렇군요. 이거 좀 그 수사기관도 좀 보면은 얍삽한 게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 예. 참고인성 피의자성 참고인 또는 뭐 피고발인이라고 예. 다 피의자잖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다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그러놓고 갑자기 그때가 하다가 갑자기 지금부터 이제 피의자 전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갑자기 당황스럽고 막 이러면 막 부인하고 막 이러면 부인했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긴급 체포하고 그렇죠. 이런 게 거의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경찰 조사를 받았죠. 기사 기사 때문에. 예. 기사 때문에. 저는 그렇죠. 많이 뭐 정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썼는데 예. 팩트를 썼는데 예. 뭐 그 고발하는 건 뭐 저쪽 그렇죠. 얘기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가서 뭐 훈장 같은 거죠. 사실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훈장이라기보다는 해서 어쨌든 근데 예. 들어가서 딱 보면 살벌해요. 맞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조명 따뜻한 게 아니고 맞아요. 흐릿한 형광펜에다가 그 경찰이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고 영상 녹화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이게 뭐라고 영상 녹화를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어는 그런 그 맞아요. 위축되는 분위기 그런 자체가, 경우가 예,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말실수할 수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워낙 또 이제 그 수사관들이 워낙 또 베테랑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그 진술을 잘 원하는데 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내가 하다가 그냥 네네 다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러게요. 어쨌든 제가 그 고발당한 사항은 사실과 치가 된다고 해서 예. 고발인이 취하를 했어요. 잘 돼서. 잘 되고 있고요. 예. 그 고발인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구속 심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죠. 사실 이제 뭐 검찰 개혁 때문에 뭐 이 좀 변하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변하게 되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무화될 수도 그렇죠. 있겠지요. 근데 지금도 많이 사실상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유리합니까? 법관 출신 변호사가 유리합니까? 혹은 노련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변호사들, 예.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예. 누가 더 유리합니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정말로 이제 이게 뭐 법리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사실관계 싸움이면 사실 당연히 뭐 그걸 뭐 충실하게 그걸 파헤쳐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네. 아닌 사건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의도화된 영장 청구가 의도된 그렇죠.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영장 청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거. 거. 예.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친분을 무시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유연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건일수록 검찰 출신들이 많이 선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게. 이번에 그 삼성 구속영장 청구에도 정말 기라성 같은 예, 역전의 용사들. 지금은 신문에서도 이름이 예. 지나간 최재경 뭐 전 대검정수부장이죠. 예, 그 예.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기동 부산지검장이 그렇죠. 이번에 들어갔어요. 예, 예. 여기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삼성 거기서 예, 예. 또 최윤수, 이동열 이런 이름만 들어보면 다 양반들이 굉장하신 분들이죠. 뭐. 참그 최근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 다 모였어요 삼성. 그런데 영장이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되고 기소 여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싹 빠지고 또 이제 법관 그렇죠. 출신이고. 단계별로 이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법원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뭐 판사 출신들이 보통 하게 되고, 근데 영장 단계에서도 사실은 그 뭐 이게 실제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그 영장 전담 판사와 어떤 친분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긴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게 연수원 동기든 아니면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또 이제 그 법원 출신들이 이제 선호되기도 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예. 검찰이나 아니면 피의자 측에서 재척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직 법에는 안 없어요. 돼요? 영장 단계에서 그게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그래서 뭐 지난번인가요? 영장 그 판사하고 사실은 뭐 변호인하고 그 뭐 관계가 있었다고 막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사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각된 게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어서 그렇죠. 근데 뭐 본 재판이 아니어서 법관의 양심을 뭐 믿어야 되겠죠. 이번 삼성의 그 기소, 저희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가 목표였고 그렇죠. 영장 청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공판에 강한 법관 출신 변호사들 상당히 몸값이 뛰겠는데요. 뭐 이미 뭐 거기에는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분들이 음. 펌이 소위 말하는 그 유명 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된 예. 형사건에 특화된 펌들 뭐 꼭 그 우리가 보통 하는 대형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 제보라는 김앤장, 광장, 거기 캠핑 빼더라 유치원 거기 빼더라고. 요즘은 거기보다도 오히려 형사건에 전문화된 펌이 또 더 많아요. 한진법률사무소 뭐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요즘은 뭐 저기 있죠 LKB라든가 LKB. 아니면은 뭐 위라든가 뭐 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위가 그다음 요즘 치고 올라와요. 클래스라든가 클래스. 뭐 정관 출신들로 이루어진 거산도 있지 않습니까? 거산. 아이고 저기 이번에 저기 물망에 들어갔다고 하시던데. 진짜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거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중에도 들어. 저희는 그냥 거의 저희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검사, 판사, 연수원 출신 유능한 사람이 결국 유리하다는 걸로 그렇죠. 결론이 근데- 나게 되네요. 근데 이게 네. 꼭 이 얘기 나오면 꼭 이제 뭐 정관예우랑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관예우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관예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관예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과까지도 막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정관예우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한다는 정관예우가 굳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절차적으로 약간 편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한번 내가 써낸 서면을 한 번 더 그래도 꼼꼼하게 받는다든가 그렇죠.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인데 정관예우에 대한 너무 강한 믿음이 있으세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게요. 이거 안 되는 게 어딨어 같이 공부했었다며 뭐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조금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선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예.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 잘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은 너 정관이라며 가서 멱살 네. 잡고 그러니까요. 드잡이하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관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근데 전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전관이라고 하면 뭐 검찰 출신, 헌법재판소 출신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전관의 개념은 클래식한 개념은 형사부장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관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그 민영기 헌법재판관께서 그렇죠. 형사 원칙적으로. 소장하실 때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판사나 이렇게 뭐 검사 중심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나오신 분들은 부장 출신들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장 판사 분사들을 이제 정관이라고 불러서 이제 그쪽으로 사건이 몰리고 예. 이렇게 했던 것은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예예.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그렇죠. 저 같아도 이제 개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 가끔 보면은 이제 실력 없는데 한 2년 정도 하고 나와서 정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디스하려고 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요건이라고 부르는 요건 예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세 가지 딱 중요한 것만 우선 설명해 우선 주시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주거가 일정하냐,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요 세 가지가 보통 기본 보고요. 그러면서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나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느냐. 예.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복할 우려가 예, 있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보시네요. 네. 그러면은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우선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겠죠. 혐의 소명.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없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실은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혐의가 만약에 거의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수적으로 붙어서 물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혐의 소명이 있더라도 예.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많이 기각이 되긴 하는데 일반 범죄에 있어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렇죠. 보통 이제 기각이 된다면 이제 혐의가 좀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든가 범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기각이 되고 예. 그 외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해봤자 그건 별로 안 먹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혐의에 대한 소명 부분에는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검찰도 그다음 피의자 방어도 거기에 집중되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딱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법정에 딱 들어가면은 예. 보통 일반 본안 재판이나 공판 같은 거 보면은 법대가 이제 앞에 예. 있고 예. 이 방청석 쪽 거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예. 그 피고인이 있고 예. 변호인하고 같이. 근데 여기 검사들 앉아 있고 뭐 증인석 이렇게 있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아, 좀 다릅니까? 예. 사실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이제 형사재판처럼 뭐 검사가 이제 기소하고 이제 변호사 방어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구속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인 것 뿐인 거고 예. 판사가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질문하거나 검사가 질문해서 거의 답한 형식이 아니라 판사가 우선적으로 신문을 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양쪽에서 질문을 하거나 변론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판사와 피해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 바로 정면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이 여기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이제 검사가 원래 앉게 돼 있는데 예. 특별한 사건 아니면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판사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사가 꼭 굳이 출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 이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한 검사가 나와서 예. 이제 뭐 변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석하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에서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나와서 꼭 이건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들은 좀 드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 본인은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구속될 그래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으로 사건 지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90 몇 % 영장 발부일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많이 낮아져서 지금 뭐 7,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대부분의 기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범죄들이 아니에요. 어허. 예를 들면 뭐 그러면 경제범죄라고 해가지고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예.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재벌에 관한 재판 음.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비율 높아 보이긴 기각률 높아 보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뭐 강력범죄라든가 일반 범죄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부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사가 나와서 꼭 이 사람은 뭐 구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영장이 발부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검사는 나오든 예. 뭐 안 나오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앉으십시오. 그러면 예. 앉으시고 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진술 거부권을 먼저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보통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는데 예. 이게 앞으로 왔어요. 바뀌어가지고 우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지 이제 검사가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없을 때는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향기 맞냐 알고 있냐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앉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건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죠. 어렵다. 물론 걸리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자기가 억울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는 자리인데 본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사실은 안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 왜냐면 나오는 것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거 사실은 피의자를 위한 자리거든요. 법적으로는요. 예. 예, 실제로는 그렇게 이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판사 앞에서 내가 내 구속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생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군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변호사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호사 없이는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조건 변호사는 있습니다. 딱 볼 때 영장 그 심사하시는 판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직접 해보셨습니까? 예, 뭐 당연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겠죠. 근데 그래서 이건 뭐 만약 자백을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사안을 봐서 좀 중대 범죄다 싶으면 사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분명히 처벌도 세질 거고 예.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뭐 다퉈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발부되는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데 이제 막 그 뭐 변호인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피의자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볼 때에 피의자라든지 변호인이 얘기하는 논리를 많이 봅니까? 아니면 태도를 많이 봅니까? 둘 다 같이 고려해서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말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말 갖고는 안 되는 거 당연한 예.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영장 청구서에 있는 사실관계가 이제 맞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거기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이 부인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지 단순히 그냥 검사가 그냥 자기 심증만으로 청구를 한 건지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영장이 청구됐다는 건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파악을 하고 뭐 법리적인 부분이나 나중에 어차피 변호인이 그걸 써서 낸 의견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서 뭐 대부분 뭐 법리까지 토론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특별한 건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사실관계 위주로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과 법리를 이제 합쳐가서 이제 소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라고 강하게 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참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일부 참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측은지심을 유발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근데 좋습니까? 뭐이 어차피 측은지심 한다고 해서 영장이 안 발부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영장 단계라는 건 뭐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무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만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가 다퉈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면 사실은 이거는 기각하는 게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뭐 증거들이 다 밖에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밖에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뭐 준비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석방 불구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사로 하여금 좀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게 하면 사실은 그거는 성공한 변론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불쌍하다든가 뭐 내가 뭐 부양할 사람이 많아요. 이건 사실은 땅을 치고 그거에 갖다 소용이 별로 없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건 좀 이상하네. 한번 얘한테 기회를 주고 다퉈볼 만하게 하는 필요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피의자가 안에 들어가서 심사를 다 끝나고 예. 다른 데로 가죠. 예. 그러니까 경찰 유치장을 가든 구치소를 가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판사님이 또 보는 겁니까? 계속 그 저기 뭐 영장이라든지 뭐 증거 자료 이런 거. 예, 그렇죠. 사실상 그 신문 시간은 그렇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게 그거였거든요. 도대체 왜 신문 자체를 아마 7시간 17시간, 18시간 그동안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뭐 7시까지인가 뭐 9시까지인가 뭐 7시까지 하고 다른 사람까지 해가지고 9시까지 아마 신문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길었어요. 그거는 아마 그 양쪽에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들의 그런 변론이 그게 아마 길어졌을 거예요. 주장한 것도 많고 워낙 또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PPT까지 이용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브리핑 형식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진 거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방에 와서 이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실 기록이 방대하다 보면 사실상 뭐 하루 그 사실 꼼꼼히 보려면 몇 시간도 못 보죠. 그렇긴 한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죠. 이미 다 결론 내놓고 끝내놓고서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쯤 되면은 많이들 기다렸겠지.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얘기도 많이 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 이제 관심도 많은데 신문 끝나자마자 바로 결정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긴 본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런 면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심사숙고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그래서 관행적으로 거의 새벽에 나오잖아요. 기자들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뭐 그게 우스갯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쯤 됐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뭐 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잤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나온 거 결과 보면 사실은 이유가 몇 주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야 그거 한다고 뭘 그렇게 오래 하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그 신문 하면서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이미 다 결론 내놓고 나서 뭐 뭔가 제스처 취해가지고 뭐 더 심사숙고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당사자만 알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법관의 양심을 또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피의자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업 이런 것도 고려 대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반적이지가 않죠. 아무나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게 뭐 특별히 영장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판단의 고려 대상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사안의 경우에 뭐 재벌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아니면 아주 뭐 고위층에 대한 뭐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 가끔씩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요? 예. 거의 뭐 예를 들면 당장 뭐 수술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는 거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죽하면 그 구치소 안에 있다가 아니면 뭐 교도소 안에 있다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뭐 유전무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힘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뭔가 그래야 사실은 뭔가 그 여러 절차적인 면에서도 고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도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에서 갖고 있는 불만은 뭐냐면 우리 사건도 그렇게 판단해 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은 물론 본인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근데 항상 집중하는 사건들 보면 우리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게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해서 기각을 하고 다른 사건들은 그냥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발부해버리고 예. 사실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면 거기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죠. 왜 나만 그때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 무죄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거든요. 예.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뭐합니까? 실제로 심사하는 단계라든가 뭐 되게 짧아요 하는 것도. 예. 되게 뭐 대충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 그냥 뭐 아무리 뭐 이게 절차가 뭐 잘못됐다고 주장을 한들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CR도 안 먹히는.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그 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긴급 체포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거의 동일한 사안인데 제가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CR도 안 먹히고 그냥 바로 구속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때는 그런 거? 중앙은 아니었고요. 중앙은 아니었고 동부였습니다. 동부에서. 동부. 그러니까 이게 또 중앙과 또 다른 법원과의 편차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은 나름대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어떤 뭐 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 위법성에 대해서 그걸 자꾸 같이 그냥 별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면 약간의 절차가 위배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그 개의치 않고 그냥 영장을 발부하는데 예.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 대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올해 가을에 있는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예, 예.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좀 불리하긴 건 맞습니다. 우선 재판 준비 자체도 좀 어려워지고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또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속돼가지고 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구속 구금돼 있을 텐데 나중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엄한 사람 지금 잡아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법원이 일관성이 있네 없네 또 네.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영장 청구한 사람, 영장 그 발부한 법관하고 그다음 재판한 법관하고 이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 무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다음에 또 이제 구속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나갈 방법은 내가 억울하지만 빨리 자백하고 어떻게든 뭐 피해자와 합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자백하고 합의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아예 빨리 그냥 네. 저기 해서. 이게 어떻게 구속된 마당에 이거 분명히 내가 나중에 무죄를 후려된다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재벌 그 공판이나 이 재판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무죄 선고지만은 예. 벌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벌금보다는 난 집행유예로 빼달라. 이래서 그걸로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지요. 자, 영장 기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의자는 바로 이제 어디 대기하고 있어요.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유치를 하게 됩니까? 그게 이제 보통 영장 청구가 어디에서 청구가 됐느냐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검사 청구를 했느냐,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이제 통치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영장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에 이제 경찰이 신청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검이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있으면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송치할 때 이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그럼 이제 경찰서가 없으니까 너무 이미 송치된 상태니까 그때는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이 신청을 했느냐, 검찰이 청구를 했느냐, 경찰이 신청해서 청구를 했느냐, 경찰이 신청해서 청구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유치된 경우가 많고, 검찰에서 끝내 구치소. 서울 동부지검 같은 근데 검찰에서도 사실은 경찰서에다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있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보통 서초경찰서.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딱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구속의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됐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통지할까요? 통지도 절차도 이루어지고. 뭐 근데 그 대신 뭐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치장에 있기는 있어요. 정말 담소로 옮기진 않아요. 예. 송치할 때 구치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특별히 장소가 바뀌진 않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는 거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송치를 하게 되면은 변호사나 변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변호인은 접견이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 예, 그다음에 가능하고. 저기 가족들도 면회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꼭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누가 그런 일이 있다면 꼭 그때는 변호인과 만나라. 그렇죠. 가족들도 가서 꼭 만나야 예,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되고. 어떨 건지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자, 예. 그럼 영장이 딱 발부가 됐어요. 그럼 피의자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준비는 이미 했고. 이제 뭐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이제 구속됐다고 끝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는 있어요. 구속 적부심.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시신사할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고지해 주긴 해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적부심 절차가 있으니까 한번 예. 받아봐라라고 안내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어차피 구속이 됐다는 건 이제 기소까지는 거의 확실히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구속 이제 재판이 넘어가서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과 상의하기도 하고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구속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를 뭐 빨리 저희가 간단하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에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허. 왜냐하면 이미 신청이나 청구되면 어떻게 보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거의 발부되는 확률이 거의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네. 이걸 통해 하면 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내가 정말로 다투는 부분이라면 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나의 그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투어야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단순히 부인만 하고 있다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부인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제출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얘 봐라 뭐 괘씸하네 이러면서 백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증거들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뭐 증거도 인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도주료도 있다고 이제 할 테니까 영장이 이제 신청이나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 준비를 해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 무고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수사기에 나서 밝혀주겠지라고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그 피의자가 된다면, 용의자가 된다면은 수사 기간은 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 잘 꼬시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와서 그냥 진술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는 바로 이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큰일 나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그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뭐 혐의가 없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밝혀서 무혐의하거나 밝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나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적극적으로 혐의가 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무혐의를 밝혀주려고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밝혀주겠지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수사관이나 검사 같아도 그냥 빨리 하고서 끝냅시다 이렇게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이게 뭐 어떤 게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거 다음 내가 기소유예 해줄게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녹음까지 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검사도 사실은 수사 검사가 본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그 부장 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안 돼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행간을 보시면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구속을 피하는 구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예. 또 절차로 가가지고 또 수감 생활, 슬기로운 수감 생활과 또 이제 공판으로 갔을 때의 유죄를 받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사받는 방법. 수사받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역시 영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예. 그 부분에서 한번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렇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재판했을 때 나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어떤 그래도 예전에 한번 그죠 지금 그 검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 금태석 검사 네. 예전에 한번 그 책 그 뭐 예, 수사 받는 한겨레, 법을 예, 그 한겨레 기고했다가 가지고 있죠. 뭐 징계도 받고 예. 그랬었는데 예.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이런 걸 해드리죠. 그거는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 특집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예. 내일 목공 하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예. 목공 얘기도 다음 주에 한번.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설이었습니다.